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혜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중년 남성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데요. 여성분들이 중년 이후에 방광염이라든지 자궁질환과 이런 질환들에 시달린다고 하면 남성은 전립선 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년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네. 전립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전립선 유병률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50대에 50%, 60대에 60%, 네. 70대에 70%의 사람들이 전립선 질환을 질환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또 소변하고 연관이 있어서 불편감을 호소하고 삶의 질에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남성 갱년기의 숨은 복병, 전립선 질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윤정원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원장님, 남성들만의 기관이죠. 네. 전립선은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네, 전립선은 남성 몸 깊숙이 한가운데 있는 기관입니다. 말 네. 그대로 전립선, 방광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전립선은 밤톨만한 크기로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주변에는 혈관과 신경이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정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립선의 무게는 15 내지 2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액의 주 성분인 전립선액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성이 성기능과 배뇨 기능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전립선 질환 중에서도 비대증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흔한 질환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런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이런 질환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원장님, 전립선이 왜 비대해지는 건가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증상입니다. 네. 제일 큰 원인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커지는 거겠죠. 인구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지나가는 또 이 경로가 좁아져서 네. 소변이 좀 불편해지는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던데 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그냥 전립선 혼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은 요도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커지기도 하지만 요도가 지나가는 길을 눌러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그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흔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은 비대가 되면서 요도가 지나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광에 차 있는 소변이 빠지는 길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폐색 증상, 두 번째는 저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폐색 증상이라고 하면 소변 나가는 길을 막게 되니까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시고, 네. 그다음에 힘을 줘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어떤 분들은 공중 화장실에 가시면 시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끊어지시고 이런 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저장 증상은 이런 폐색 증상이 오래 지속되시면 어디가 힘들겠어요? 방광이 힘들겠죠. 방광이 힘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저장 증상입니다. 2시간 이내로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던가 소변이 보고 싶으면 급해서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던가 제일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이런 야간요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순우 원장님께서 오늘따라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네. 같은데 원장님 아직 괜찮으신 거죠?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너무 관심도 네. 많이 가고 그런 그러게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화와 관계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라 할지라도 네.
분명히 희망은 있거든요. 네, 증상이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거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생활 습관 또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는지요. 네. 네, 전립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이 뭐 소변이 안 좋고 막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신 것 많아서 나 전립선 비대증인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20대 분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건 나이. 처음 말씀하셨지만 40대 이상부터 전립선 비대증이 거의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100세가 되시면 전립선 유병률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아이고. 하나는 그 식습관의 변화거든요. 저희 아시아계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이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생활하시면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 네. 말은 식습관의 변화가 전립선 비대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뭐 요약하자면 평균 수명 증가와 네. 서구화된 식습관이 전립선 질환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립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그 배뇨가 불편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장 증상, 소변 자주 보러 가시고 급하시고 밤에 여러 번 네. 가시는 분들은 물을 안 드세요. 왜냐하면 물 드시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식사를 제외하고는 물을 일체 안 드시는 분부터 정말 딱 500cc, 100cc 딱 정해놓고만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로 감염, 대표적으로 요로 결석, 심하면 신부전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반대로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2리터 페트병 막 차고 다니시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거꾸로 소변을 너무 많이 보셔서 본인이 병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전해질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상적인 소변량, 하루에 2에서 2.5리터 정도의 소변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적정량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혹시 그런데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 비대증 외에도 합병증이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장님 어떤가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합병증은 네. 방광 기능의 저하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은 폐색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방광 기능의 저하, 저장 증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 길이 좁아지게 되면 방광이 계속 힘을 쓰게 되거든요. 계속 힘을 쓰게 되면 저희 운동 많이 하면 근육 커지죠. 그것처럼 네. 방광 근육이 점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 기능의 저하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또 두 번째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염증이나 감염, 결석, 심하면 신부전 이런 부작용도 있겠네요. 네. 네, 전립선 비대증이 양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무시 못할 합병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진단과 이제 빠른 치료를 해야 될 네. 텐데 비뇨기과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기본 검사는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둘째는 소변의 속도를 보는 겁니다. 소변의 속도를 보고 세 번째는 소변을 시원하게 다 부셨는지 잔뇨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잔뇨하면 환자분들은 저는 당뇨 없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당뇨가 아니라 잔뇨 검사를 하고요. 그럼 전립선 크기를 보기 위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혹시 동반되는 전립선 암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 내의 결절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마지막으로 전립선 저희가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전립선 내시경 한번 보실까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전립선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죠? 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꽤 심하게 진행되신 분입니다. 저쪽으로 소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요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좁아져 있긴 한데 아, 예. 이 정도면 소변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인데요. 네. 뭐 저의 미래인가요? 이게? 예, 일단 100세까지 걱정입니다. 사신다고 예. 하면 네. 100%라고 하니까 네네. 지금부터 좀 식습관 이런 거 관리 잘하는 게 좋을 네, 것 정말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진짜 치료를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이 치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또는 시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방광 경부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조금이라도 그 요도의 입구를 넓혀드리는 그런 약물 치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약물 치료는 전립선 크기를 조금 작게 하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실패하신 분들이나 약 복용이 힘든 분들은 다음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치료가 전립선 결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방법인 아까 내시경 보셨죠? 예. 꽉 막혀 있는 전립선을 기존 방법은 절제하는 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는 시술이죠. 근데 이 시술에 있어서는 출혈 가능성이라든가 역행성 사정,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입원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의 역량이 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립선 시술, 특히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에서도 또 그러면 절제술이 아닌 또 다른 뭐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면서 네네. 볼까요? 네. 자,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조직을 절제하지 않는 조직을 결찰하는 시술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지금 비대된 전립선 조직이 요도를 꽉 막고 있다, 그죠? 예. 저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저 기계에서 어떤 뭔가 실이 톡 하고 나올 겁니다. 예. 그 실이 나와서 아, 양쪽 그렇네요. 전립선 벽과 외벽과 내벽을 탁 결찰을 해서 꽉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볼 때 커튼 열고 이렇게 열어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영상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시술하시는 실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그죠? 예. 양쪽에 하나하나 하는데 채 몇 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기존 시술에 비해서 이런 수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해지게 됩니다. 처음보다 많이 넓어졌다, 그죠? 예, 그렇네요. 네. 많이 좋아졌는데요. 시술 전과 시술 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결찰술이라고 하네요. 그죠? 네. 예, 기존 치료와 비교했을 때 효과와 안정성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새로 개발된 시술이고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좀 수술하다가 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술 후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한 재발률과 재수술률에 있어서 거의 동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좋은 거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기존에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 친구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수술하면 사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기존 네. 수술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나 이 결찰술은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정상 조직을 잘라내는 게 없기 때문에 사정 기능을 거의 90% 이상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절제술은 위험성이 좀 많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자체에는 혈관과 신경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피가 많이 날 수 있는 출혈 기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고령의 환자들은 사실 수술받기 힘드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유로 리프트가 실을 이용한 시술이잖아요. 굉장히 짧고 좋긴 한데 또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이 실이 풀리거나 해서 뭐 이렇게 다시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쵸. 이런 비율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세요, 예. 환자분들이.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쓰는 이 재료는 어떻게 보면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에서 아마 딱 한 군데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실은 절대 녹지 않는 실을 쓰고 있고요. 몸 안에 들어가는 이 금속은 티타늄 재질로 몸에서 전혀 부식이 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전립선염은 어떤 염증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전립선 염증은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전립선 염증은 결국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그렇죠. 왜 생기냐? 보통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성관계가 많고 좀 활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나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의자에 많이 앉아 계셔서 많이 생기세요. 오래 장시간의 좌식 생활,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전립선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보니까 전립선염이 뭐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세균 때문에 생기는 네. 거라고 또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 세균성 전립선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전립선 염증, 특히 세균성 전립선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성관계가 활발하시기 때문에 요도염에 생긴 균이 거꾸로 전립선으로 들어가서 전립선 염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세균성 전립선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의 전신 간염의 한 부분으로서 전립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그럼 국소적으로 이제 요도 감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신에서 이제 네. 감염이 있을 수 있는 네. 그 전립선염의 두 가지 원인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다른 질환도 그렇지만 염증은 면역력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력과 전립선염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면역력과 관계없는 병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환자분이 방에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그 말 자체에 사실 답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고 최근 한 달간 뭘 했고 뭐 일이 힘들었고 뭐 해서 했더니 어디가 안 좋아요. 앞에 말씀하신 게 다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 말씀하신 안에 답이 있다. 그거를 네. 하지 마시라. 그렇게 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생활 습관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립선 사실 염이 걸리면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검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진단법이 있고 검사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뭐 검사 방법이 좀 복잡한가요? 네, 전립선 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셨던 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왜. 들어오시자마자 엉덩이에 뭐 또 집어넣나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저렴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사진 보시면 지금 손가락이 들어간 저기가 항문입니다. 네.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으면 제 손가락 끝이 전립선에 딱 닿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져보면 이분이 전립선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암이 있는지 예, 저희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바로 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비뇨기과 전문의께서는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손만으로 감각만으로도 이런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만약에 전립선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또 남성들에게 전립선 질환이 두려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고 하죠.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제 그렇죠. 전립선 암이 또 무서운 그런 부분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전립선 암의 그 유방 미국에서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속 증가하고 또 우리나라도 계속 네. 증가를 하는 추세예요. 네, 예. 실제로 또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이 전체 암 환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더 중요한 건 매년 2에서 한 3% 정도가 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예. 더욱이 뭐 이 전립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증식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초기에는 이런 별다른 증상이 없는 건가요? 네, 전립선암의 증상에 대해서 특히 초기 증상에 대해서 그렇죠. 물어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무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은 초기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지금 남성 암의 1등이 유병률의 1등이 전립선암입니다. 35%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의 남성암의 1위는 지금 현재 위암이지만 그 퍼센티지는 17%밖에 안 됩니다. 전립선암의 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립선암은 남성 5대암에 들어오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2016년도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 직장암과 간암을 제치고 위암, 폐암 다음 바로 세 번째가 전립선암이 되겠습니다. 네. 유병률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 전립선암의 증가율은 다른 암보다 다 제치고 증가율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전립선암의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증상 말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네, 네. 네. 무증상이라고 하면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저런 네.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신 분들한테 있어서 증상은 어떻게 보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의 증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네. 통증이 있거나 통증은 아주 비특이적인 통증입니다. 하복부 통증이나 고환 통증. 어떤 분들은 뭐 사타구니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항문이 아프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 이유는 전립선이 몸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통증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거든요. 둘째는 혈뇨가 되겠습니다. 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소변이 안 나오셔서 요폐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건 또 좀 안타깝지만 전립선암이 멀리 전이가 되셔가지고 특히 뼈로 전이가 잘 되거든요. 특히 네. 척추로 많이 전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신데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뼈가 내려앉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2차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립선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암에 대한 확진을 받아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또 아까 직장 수지 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직장 수지 검사로 저희가 전립선 내의 결절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또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PSA라는 검사가 혈액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기 때문에 전립선 암 검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도 올라갈 수 있고요. 전립선 염증 환자한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 암 환자한테서는 어떤 치료를 하여도 이 PSA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면서 PSA 수치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암 환자일지 아닌지 혹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은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암이 결정이 됐다면 저희가 이제 암의 병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립선 MRI가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임파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보기 위해서 CT,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 암은 뼈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뼈 주사 사진을 꼭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증식 속도가 느린 대신에 뼈로 전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검진하고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암들처럼 진행 속도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은 일단 떼낼 수 있으면 떼내는 겁니다. 네. 저희 보통 1, 2, 3, 4기 얘기한다 그죠? 네. 보통 2기까지는 전립선 안에 암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떼내는. 최근에 로봇 수술 많이 하거든요. 네.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 만약에 3기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떼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나 저희 호르몬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울 때 갑상선암이랑 네. 그다음에 전립선암이 정말 착한 암으로 제가 배웠었거든요. 전립선 안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면 그 완치율도 높고 그다음에 5년 생존율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될 건가요? 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생활 방법은 네.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드시는 거, 특히 아까 고기와 지방을 많이 좀 피하시고 섬유질이나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어느 의사나 하는 얘기다, 그렇죠? 전립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이나 직장인분들 오래 앉아 계시죠. 1시간에 한 번은 무조건 일어나셔서 5분, 10분 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좌욕도 아주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부시라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적절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액을 배출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가려야 할 운동이나 꼭 피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제가 생활 습관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 어떤 운동을 하면 되나요? 하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자전거가 어떤가요? 자전거는 좋지 않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전거는 전립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전거가 전립선에 안 좋으려면 하루에 자전거를 3시간, 4시간 정도 타시면서 막 산악 자전거 타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거나 이 정도 이 정도 하셔야 전립선에 안 좋으세요. 그거 외에는 자전거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시는 거는 전립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전립선에 대해서 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검진을 받는 것처럼 네. 남성분들도 좀 중년에 접어들면 맞아요. 비뇨기과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요새는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 하실 때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도 같이 꼭 1년에 한 번은 검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전립선으로 노후에 고생을 안 하시려면 쉽게 말하면 성인 기저귀를 안 차시려면 전립선 건강 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년 남성분들의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현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10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고민하던 여드름이 최근에 생활 패턴의 네, 변화로 맞습니다. 성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또는 청소년기 때는 없다가 성인이 돼서 그제서야 또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드름이 무엇인지 오늘 명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원장님, 여드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요? 네, 여드름은 모피지선의 만성 염증 질환으로 보통 사춘기에서부터 발생하여서 20대 중반에 소실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20, 30대 여성, 20, 30대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인 여드름입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16세에서 19세에 많이 발생하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14세에서 16세에 많이 발생합니다. 피지샘이 분포하는 곳에는 모두 다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드름이 좀 가려지는 곳에 있으면 네. 좋겠는데 꼭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얼굴 피부에 잘 나타나는 이유라도 있나요? 네, 여드름은 피지샘이 있는 곳에는 모두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얼굴 여드름뿐만 아니라 가슴 여드름이라던가 등 드름으로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이 얼굴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얼굴에 피지샘 분비가 많고 또한 얼굴이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결국은 또 피지샘이 문제네요. 피지샘. 네. 이제 저희가 여드름의 원인을 알고 나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보긴 네. 했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피부나 생활 습관이 있을 때 이 여드름이 많이 나는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네, 여드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피지샘 과다 분비가 원인이 되고요. 거기에 더하여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피지의 과다 분비입니다.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질의 과각화입니다. 많은 각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 모낭에 피지와 피지샘이 뭉쳐서 결국
결국 소면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소면포가 거기에 여드름균이 증식하게 된다면 염증이 일어나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적 요인도 꽤 중요합니다. 네, 여드름이 환경적 요인 또한 원인이 된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여드름은 환경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는데요. 피지 분비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야지만 여드름이 발생합니다. 이제 표를 보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좀 많이 납니다. 네. 그 이유는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생리 일주일 전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호소하시는데요. 그의 원인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있어서 피지샘 분비를 자극시킵니다. 결국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되고요. 여드름은 유전력은 없으나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비누에 포함된 첨가물이 직접적으로 여드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운데이션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세균 증식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드름이 더 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또 그 외에도 비누에서 세안이 덜 됐을 때 남아있는 잔여물이 여드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여드름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하기도 하고 세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약물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약물은 대표적인 것은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로 때문에도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안드로겐 호르몬, 그리고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이도 피지샘 분비에 자극이 돼서 결국 여드름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이 간과할 수 있는 여드름 부위의 마찰 같은 경우는 2차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여드름균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 그리고 높은 습도 양도 여드름의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도 있다고 네. 하고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냥 자외선 노출도 없이 그냥 집에서 생활하면 혹시 여드름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고민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여드름은 또 사람마다 양상이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붉고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이렇게 네. 뭐 고름이 나오는 여드름도 있는가 하면 그리고 좁쌀 여드름처럼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런 개인차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여드름은 단계에 따라서 네. 증상과 양상이 달리 나타납니다. 예. 네, 그래서 우선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비염증성 병변, 그리고 두 번째 병변은 염증성 병변입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염증성 여드름은 소면포가 계속 진행되면 개방면포, 즉 폐쇄면포로 진행되는데요. 개방면포는 즉 블랙헤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낭 내에 각질과 피지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게 돼서 블랙헤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폐쇄 면포는 피지 덩어리가 피부 표면에서 노출되지 않아서 살색이라던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을 폐쇄 면포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발생을 하면 염증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염증성 병변은 모낭에서 피지가 배출되어서 주변 피부 조직을 염증을 생기게 하는 병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여드름을 계속 만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면포가 결국 터져가지고 여드름성 염증성 병변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증성 병변은 또 3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붉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는
농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염증성 병변과 염증성 병변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농포입니다. 구진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안에 농을 포함하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결절입니다. 결절은 좀 깊게 염증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염증이 심하다 보니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성 병변 같은 경우는 치료가 잘 돼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여드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람마다 여드름이 나는 부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은 이마에 나고, 어떤 분은 볼, 어떤 분들은 턱에서 목까지, 어떤 분들은 가슴에 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에 따라 피지샘 분포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위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청소년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과다한 피지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지가 많은 이마나 볼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형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피지 분비가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존이 다릅니다. 우선 유존이라고 불리는 곳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턱이라던가 구렛나루, 그리고 입 주변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뭐 이렇게 T존, 유존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 모두 다 발생하셔서 내원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럼 실제 어떤 여드름으로 종류 중에 네. 많게 설명하셨는데 네. 어떤 여드름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가요? 네, 요즘은 여드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붉고 통증이 동반되는 염증성 여드름으로만 네. 많이 그렇죠. 오셨는데요. 네. 요즘은 좁쌀 여드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오돌토돌 만져졌어요. 즉 면포성 여드름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 여드름으로 내원하지 않으시고요. 다양한 병변이 혼재돼서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여드름이 뭐 한두 개 정도 났다라고 하면 그냥 뭐 집에서 조금 있다 보면 낫지 네.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심하거나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났다라고 그렇죠. 하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이렇게 여드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가요? 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뾰루지라고 하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요. 뾰루지는 혼자 낫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뾰루지 같은 여드름은 치료가 많이 필요가 없고요. 굳이 치료를 하신다면 그냥 국소 연고제 정도만 바르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꼭 방문해야 되는 여드름 병변이 있는데요. 우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두 번째로 농을 포함하고 있거나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여드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는 조기 치료를 해서 흉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한 이 외에도 여드름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드름이 아닌 병변들도 있어요. 이를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드름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예.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네. 어떤 치료가 어떤 단계에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궁금해도 네. 하시는데요. 여드름의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여드름을 더 이상 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여드름 흉터를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선행돼야 할 텐데요. 그를 위해서는 우선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약이 주축이 돼서 여드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바르는 약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르는 약은 먹는 약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고 홈케어 가능합니다. 또한 전신적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경증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 민감성 피부가 동반하고 있을 때에는 붉거나 따가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여드름 바르는 약의 종류로는 우선 바르는 항생제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 여드름 먹는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 즉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인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같은 약이 있고요. 또한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이 좀 많은 레티노이드 계열, 즉 이소트리도
로아큐토인 아니요, 즉 로아큐탄 같은 약이 있는데요. 우선 이 약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우선 다음이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인데요. 이는 모든 피부를 다 건조하게 만듭니다.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고요. 또한 간 수치라던가 중성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감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는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복용 후 한 달간은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여드름 약과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나 의사의 견해를 듣고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약으로 치료도 가능하긴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치료하는 방법에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번째로 또 외과적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원장님, 외과적 치료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보통 먹는 약뿐만 아니라 외과적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과적 치료가 압출 그리고 스케일링, 필링이 있는데요. 보통 압출기를 이용해서 면포나 고름, 물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압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직접 화농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변 내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먹는 약, 바르는 약, 외과적 여드름 압출, 즉 외과적 치료를 다 통한다면 여드름이 흉으로 가는 일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압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 네. 방법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본 레이저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치료법 맞는 거죠?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레이저 치료, 최근에 여드름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관심이 많게 되다 보니까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요. 대표적인 레이저 치료로는 미세침 고주파 레이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표피에 손상이 없이 고주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지샘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주파의 에너지를 통해서 여드름 염증이 파괴된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즉 흉터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PDT 치료 그리고 여드름이 낳고 나면 흉터로 갈색 색소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토닝 레이저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붉음증이 남아 있는 환자한테는 혈관 다이 레이저 같은 것을 사용해도 좋고요. IPL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변과 또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을 받고 레이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치료법에 대해서는 또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드름 치료로 적절한 치료로 여드름이 해소됐다고 해서 네.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여드름이 심하면 흉터가 남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처음부터 여드름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흉터 때문입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많이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고 흉터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흉터가 많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프락셀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레이저, IPL, 그리고 붉은 색소증에 쓰이는 혈관 다이 레이저, 그 외에도 토닝 레이저들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료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여드름이 탱탱해지면 바로 네. 짜는 게 좋다? 그쵸.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한다? 직접 짜게 되면 흉터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긴 하거든요. 네. 원장님께 한번 명쾌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환자들이 네.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맞아요. 우선 병원에서 네. 압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압출될 수 있는 여드름을 압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독된 면포기를 이용해서 염증성 변병이 원인이 되는 면포나 롱포를 압출해서
결국 빠르게 치유되고 흉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일반인이 압출하게 된다면 우선은 압출할 수 있는 병변을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들고요. 또한 과도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면포를 압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염증이 더 밀어 들어가서 염증성 병변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손이나 손톱 밑에는 균이 많습니다. 결국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들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소 연고제 같은 걸 좀 바르시면서 지켜보시다가 그때도 호전이 안 됐을 때에는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부작용이 나는 것보다는 네. 최대한 기다렸다가 네. 예,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렇네요. 여드름을 예방하는 유발하는 그 특정 약품 식품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의학 교과서에서 특정한 음식이 여드름을 일으킨다는 같은 결과는 없고요. 이전에는 초콜릿 같은 게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 음식, 탄산음료 그런 거 같은 거라던가 유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드름을 조금 발생할 수 있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계속 또 세수를 자주 하시고 그렇죠. 좀 신경을 쓰긴 하는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하시면서 이 한 번 세안할 때마다 물을 굉장히 여러 번 쓰기도 그렇죠. 하고 클렌징 폼을 사용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얼굴에 더 여드름이 심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원장님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네. 세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선 피지 분비를 생활 습관으로는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정도만 세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또한 세안을 할 때는 다른 클렌저보다는 폼 형태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클렌저를 사용한 이유가 과각질화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폼 클렌저 같은 경우는 과각질화를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 너무 빡빡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에 동반된 자극성 피부염, 민감성 피부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즉 스크럽 제품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든지 과하면 네.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좀 과로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뾰루지 같은 게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수면이나 스트레스가 여드름의 원인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네. 많은 경우에는 호르몬, 코티솔이라던가 안드로겐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결국 피지샘을 자극시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샘이 자극이 되면 결국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깨끗한 여드름이 없는 피부를 위해서는 잠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고 일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피부에 많이 그렇죠.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원장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피부과 진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또 여드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어요. 세안도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약물도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 외에 외과적 방법을 할 때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금요 스페셜에서는 실제로 치아 건강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